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땀띠, 열경련 같은 경증 온열 질환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등도, 중증 온열 질환, 바로 열탈진과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월의 어느 날, 정오쯤입니다. 40대 남성 건설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갔을 때 그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해서 측정한 체온은 41.2도, 의식 저하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환자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어떻게 치료했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쓰러지기 전 몸 안에서는 이미 몇 시간에 걸쳐 조용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냉각 시스템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피부는 분당 최대 8리터까지 혈액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내장과 신장은 받는 혈류량을 약 30% 정도 줄이면서 버팁니다. 이때는 심장이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해서 전체 심발 출량 자체를 늘려주기 때문에 피부도 식히고 내장도 최소한으로 버티면서 균형이 유지됩니다. 우리 환자도 작업 시작 후 몇 시간은 이 보상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부하가 계속되고 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탈수가 진행되면 심장 자신도 지쳐갑니다. 피부는 체온이 계속 오르니 피를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심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땀으로 정맥 활류량 자체가 줄어드니 펌프질할 피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여기서 심장은 정말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피부로 피를 다 보내버리면 뇌, 내장, 심장, 자기 자신, 이른바 본진에 갈 피가 없어져서 즉사할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본진을 살리려고 피부로 가는 피를 줄이면 냉각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려서 체온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결국 둘에 다 실패하는 순간이 옵니다. 체온은 체온대로 폭발하고 내장은 혈류가 끊기면서 허열, 저요산 손상을 입습니다. 이 순환계의 한계점이 바로 몸이 어떻게든 버티던 보상 단계에서 손 쓸 수 없이 무너지는 비보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환자가 작업 중 쓰러진 순간 몸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중등도 온열 질환인 열탈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탈진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며 체액과 염분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열사병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방치하면 그대로 열사병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점진적으로 탈수가 진행되는 수분 고가령이 있고, 땀은 많이 흘렸지만 맹물만 마시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아 생기는 염분 고가령이 있습니다. 염분 고가령은 수분 고가령보다 좀 더 천천히 진행되면서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환자도 작업 초반부터 이미 이 단계를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있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더위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진단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체온은 약간 상승하지만 보통 40도를 넘지 않고 의식은 정상입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근육경련이 있고,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저나트륨 뇌증, 저염소혈증, 소변 나트륨이나 염소 농도 저하가 확인되고 CK나 신장 기능, 간 수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체온 40도 미만이면서 의식 변화가 없으면 열탈진이고, 체온 40도 이상이거나 의식 변화, 공동, 선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가 있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료는 먼저 즉시 더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하는데 경증이면 경구수액으로도 충분하고 중등도 이상이면 정맥수액이 필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활력 징후가 정상화될 때까지 생리식염수를 투여합니다. 여기에 선풍기, 찬수건, 얼음팩 같은 냉각 조치를 더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나트륨 혈증을 너무 빨리 교정하면 오히려 발작 등 신경학적 유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교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환자가 검사상 이상이 없고 수액에 빠르게 반응하면 입원 없이 귀가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자는 입원해서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누군가 알아차리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줬다면 우리 환자는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됐고 몸은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환자의 경우인 열사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체온은 보통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됩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치료만 되면 체온이 46.5도까지 올랐던 환자도 완전히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30분 이내에 체온을 39도 이하로 낮추면 사망률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열사병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클래식 열사병은 주로 노인, 만성질환 환자, 에어컨 없는 환경에 지내는 분들에게 나타나는데 땀이 대부분 멈춰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게 특징이고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신경이완제 같은 약물 복용력이 흔합니다. 운동성 열사병은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 군인, 그리고 오늘 우리 환자 같은 육체노동자에게 나타납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열 자체가 너무 많아서 냉각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횡금문용증, 급성심부전, 저혈당, 중증 젖산산증, 응고병증이 잘 동반됩니다. 진단은 전형적인 세 가지 징후로 이루어집니다. 40도 이상의 고열, 의식 변화나 선망, 혼수 같은 깊은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 그리고 최근 고온 노출이나 격렬한 운동력입니다. 우리 환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장 체온 측정이 원칙이고 구강이나 이마, 겨드랑이 체온은 부정확합니다. 병원 전에 이미 냉각이 이루어졌다면 응급실 도착 시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학적 증상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질까요? 초기에는 행동 변화, 혼동, 선망, 어눌한 말투가 나타나고 진행되면 의식 저하와 발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심부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단백질 자체가 변성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무너지면서 특히 열에 취약한 소뇌와 해마의 신경세포가 직접 손상을 받습니다. 거기다 혈액, 뇌 장벽이 무너지면서 뇌 부종이 생기고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전신 염증 반응까지 겹치면서 뇌 손상이 더 악화됩니다. 간별 진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은 항정신병 약물 복용력이 있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게 특징이고 세로토닌 증후군은 SSRI 계열 약물 복용력이 있고 몇 시간 만에 급속히 진행됩니다. 이제 열사병 치료를 원칙과 응급실의 현실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치료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기도와 호흡, 순환을 안정화한 직후 즉시 냉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30분 이내에 체온을 38에서 39도까지 낮추는 것이고 이상적인 냉각 속도는 분당 0.20에서 0.35도입니다. 체온이 38에서 39도에 도달하면 냉각을 중단해서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도록 넘겨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냉수, 그러니까 9도에서 12도 사이의 물이나 1도에서 5도 사이의 얼음물에 몸을 직접 담그는 침수법입니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극대화해서 심부 체온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응급실에서 이 침수법을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배수시설도 없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고 전기적 위험성까지 있어서 물리적인 장벽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에서는 증발과 전도를 혼합한 방법을 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젖은 시트나 거즈로 몸을 덮고 선풍기를 틀어서 증발 냉각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도 정도의 차가운 식염수나 링거렉을 성인 기준 1에서 2리터 정도 정맥으로 주입하는데 단독으로는 냉각 효과가 제한적이라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클래식 열사병인 노인 환자는 고박출성 심부전이나 폐부종 위험이 있어서 과량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음팩도 함께 쓰는데 전신을 덮어야 효과가 있고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에만 로컬로 되는 건 사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혈관 내 냉각 장치도 가능하면 사용하지만 장비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체온이 높다고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제를 쓰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응고병증이나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트롤렌은 냉각 시간을 다소 단축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회복률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없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거나 떨림이 있다면 벤조디아제핀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장기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열 수능입니다.
7일 정도만 점진적으로 더위에 노출돼도 약 80%의 적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능 효과는 약 한 달 정도만 지속되고 더위 노출이 없으면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하투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활동할 때는 맹물보다 전해질 음료가 더 낫습니다. 활동은 가장 더운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격렬하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단순 기온보다는 WBGT, 습구 흡고 온도 지수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경관리도 중요한데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고 폭염 시에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복사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가 두통, 어지러움, 평소와 다른 말투를 보인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분들은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위험도를 평가해 보시고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을 가르는 기준은 체온, 일반적으로 40도, 그리고 의식 상태, 이 두 가지입니다. 열사병은 순환계가 냉각과 장기관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하는 순간 파국으로 넘어갑니다. 치료의 핵심은 30분 이내 냉각이며 실제 응급실에서는 침수법 대신 젖은 시트와 선풍기를 이용한 증발 냉각이 현실적인 주력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사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단 하루의 극심한 더위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 건설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진 사례를 통해 그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